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14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수사 과정을 소상히 담은 회고록을 오는 20일 발간합니다. 자, 발간을 앞두고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일부 내용만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5분의 출연자분들 모시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는데 지금부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검사입니다. 검찰은 박연차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500만 달러가 건네진 간서를 포착하고 검찰 조사받으신 소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피아체, 남녀 시계 세트, 시가 2억 원이 넘는 고급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모두 2차례에 걸쳐서 노건호 씨의 미국 아파트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자금을 140만 달러나 수수했다. 이렇게 2가지 혐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100%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9년 당시 검찰 수석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갖고 왔다고 했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오. 검찰 조사받으신 소양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경찰서에 불만 없으십니까?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겁니까? 박 회장과의 개진을 거부하신 이유가 뭐죠? 100만 달러 받은 사실 정말 몰랐나요? 자, 14년 전에 일이 됐습니다. 벌써 2009년 4월 30일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논두렁 시계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바깥에 버렸다.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단 처가 권양숙 여사가 밖에 버렸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논두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9년 SBS 보도를 통해서 2009년 5월 13일 권양숙 여사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논두렁 시계라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문재인 전 대통령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논두렁 시계는 허구다, 소설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 6년쯤 지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망치로 부숴버렸다라고 JTBC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SBS 진상보고서를 보면 당시 취재기자는 검찰 관계자에게 논두렁이라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논두렁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이거나 아니면 그때 국정원이 논두렁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던 것 같다.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논두렁에 대한 어떤 갑론을박이
어느 정도 정리는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걸 보셨습니까? 사실 그때 삐아제 시계를 2개 받았다는 거는 당시 그 취재 기자들도 다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디에 버렸느냐, 이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어디에 버렸느냐가 이제 쟁점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논두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실은 그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잖아요. 네. 정동기 민정수석으로부터 논두렁 얘기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하고 네. 대신 논두렁에다 버렸다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좀 망신을 주고 뭐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국정원 관계자도 또 똑같은 요구를 자기한테 하더라 하는 점으로 봐서는 아마 검찰보다는 네. 이인규 전 부장 얘기대로 그 청와대나 아니면 그 국정원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고요. 저는 이인규 전 부장의 적어도 저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네. 당시 뭐 시계를 받았다는 건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부인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도 실제로 망치로 부쉈다는 거는 저 전제는 받았다는 땄다. 거는 다 이제 알고 있는 대목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요 부분에 관한 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진술, 이거는 상당히 사실에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책을 통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변호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을 때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굉장히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노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2009년 당시 문재인 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접촉한 적도 없고 그의 곁을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친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전 중수부장이 이렇게 설명하죠. 200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이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해온 적 없다.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인규 씨의 주관적인 인상이고 또 주관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근데 제가 책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책을 쓴 목적도 그렇고 또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노 대통령의 저런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혐의는 다 사실이었고 네. 또 논두렁 시계처럼 노 대통령을 모욕 주게 하는, 망신 주게 하는 그런 프레임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나 당시에 청와대에서 짠 거였지 나는 네. 아무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한 분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2년간 사실상 도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신변 안전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무슨 이인규를 손을 본다, 네. 이런 객관적인 무슨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는 그렇게 외국을 떠돌다가 도주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제가 보기에는 다 자기 변명에 불과한 얘기들이고 또 저런 자기 변명을 통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2017년 5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갔다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인규 중수부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자신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펌 대표가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 로펌을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한 2년 정도 갔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내용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도 없었고 변호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앞서 신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라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표현까지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김국식 교수님. 저는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 시점에 저런 자서전 회고록 같은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쪽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또 저항할 것이고 네.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네.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역사 속에 묻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서거의 과정에 관련된 검찰 수사의 책임자로서 역사 속에 언젠가는 이것을 밝히고 싶다는 좀 개인적인 회한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들여다봐야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두 가지 점입니다. 네.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저는 아까 우리 최병무 의원이 말씀하신 것 팩트가 무엇이냐를 볼 때 두 가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권양숙 여사가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라는 네. 점은 누구도 지금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도덕적 치명타를 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그것도 묻혀버렸죠. 네. 그 대통령이 검찰에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때 또 국민들이 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가의 시계를 받았고 그게 논두렁이든 망치로 부쉈든 어쨌든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건호 씨 미국 주택 자금으로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도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당사자가 그 서거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다시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결론이 우리에게는 참 아픈 역사지만 그렇게 된 과정에서의 어떤 비리와 정치자금법과 뇌물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재인 당시 그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했던 분의 태도인데요. 네.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인간적 태도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하는 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사건 터졌을 때 주변에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들과 흐름을 함께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옆에 문 전 대통령은 없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장 변호사님, 만약에 사실이라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그 당시 기록을 열어보면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인규 부장이 다른 얘기했을 리는 없거든요. 굉장히 이제 팩트에 기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신병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검사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파급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의견서도 내지 않고 따로 접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변호인으로 위임장만 냈다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뭐 몸으로 뛰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를 더 거론한 게 삐아제 시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했다가 사진을 보면서 시계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냥 딱 한마디 하고 다시 자리로 앉아가지고 이인규 부장이 되게 어이가 없었다. 변호사가 들어와서 겨우 저거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에피소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재를 했는데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사실상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비리 혐의가 터졌을 때 그 민주진영의 인사들이나 심지어 좌파 언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지지율이 꺾인 거는 노무현 탓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절을 하는 찰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변호인으로서 위임장만 냈다 뿐이지 동지로서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네. 본인들도 뭐 부인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그 딸인 노정현 씨가 그 박연차에서 출발한 돈을 미국에 있는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해가지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2020년에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갈래의 내용 중에 사법적인 판단까지 내려진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걸릴 염려가 전혀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기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허위다라고 하면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사건 기록을 열어봐야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게 돼요. 아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런 흐름이라면 이인규 부장의 말이 계속 사실로서 신빙성이 높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 활동만 제대로 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권중태 변호사님. 저는 좀 너무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고 뻔뻔하다.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떤 대통령의 가족이 돈을 받았던 걸로 혐의가 있었고 그것 자체 되게 불행한 일이 맞죠. 그리고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인정하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건 그것이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이 알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사실이 매우 자극적으로 보도되었고 그것은 어쨌건 되게 문제가 있었고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에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130만 달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왔을 때조차도 고개를 숙여서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서 정부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까지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권을 이어받았고 그 정신을 계승해가면서 정권을 또 운영했었는데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변호사 때는 그러지 않았다.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숨지게 만든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책임도 꽤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신부를 발굴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저보다 적은 아주 믿음직한 신부 문재인을 대신으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잘했을 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신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대선 경선 때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뭐 조수에 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인규 중수부장이 봤을 때는 변호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실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변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제대로라는 건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거든요.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다 하는 건 의견서를 냈다면 지금 그 대검 중수부 그 캐비닛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한 수사 기록이 지금 중수부 캐비닛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뭐 의견서 냈다면 그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금방 밝혀질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하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바로 저 두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삐아제 시기라는 거 하고 140만 달러하고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인용부호로 나와요. 뭐 그것까지도 이인규 전 부장이 만약에 그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뭐 당시 그럼 뭐 조서를 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네.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그 확인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네. 뭐 중수부 캐비넷을 안 연다면 모르지만 누군가가 뭐 고소를 한다든가 고발을 해서 그걸 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그 변호사의 지금 그 동영상에 나왔던 네. 뭐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글쎄, 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취재 기자들이 상당 부분 확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 선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쓰지를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 되니까 네. 그랬던 것인데 이 부분의 진실은 저는 뭐 누군가가 만약에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한다면 충분히 밝힐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는 뭐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검찰과 혐의를 조율했던 것으로도 이전 중수부장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2억 원 상당의 고가 시계에 대해서 처가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러나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부끄럽잖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0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선 중앙 동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40만 달러 수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박연차 회장과 대면하면서 박 회장에게 했던 이야기도 이전 중수부장은 소상히 책에 서술해 놨는데 그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박연차 회장이 검찰 출석할 때 당시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혐의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홍콩 법인 것까지 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홍콩 법인 네 인정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는 인정할 것도 없고 정상대로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의 오간 대화 내용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20일 중수부 조사실에서 당시 우병우 중수과장은 박연차와 대질 조사를 원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대질 조사 없이 대면만 있었다고 합니다. 박연차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감옥 가면 우리 통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 자신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다운 모습이 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솔직담백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더 나서서 주도적으로 저런 혐의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권양숙 여사와 관련돼서 진행됐던 측면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본인으로서 굉장히 그 자체가 창피했던 것이고 부끄러웠던 것이고 그것이 임기 5년을 마친 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차마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그런 비극적 선택을 했던 거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다운 모습이었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을 다시 꺼내니까 저도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2009년에 5월 달에 그 비극적인 그 일로 인해서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패적이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09년 전만 해도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욕하면서 떠났습니다. 네. 친노라고 스스로 패족을 선언하기도 했었어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같은 사람 경우도 네. 저는 저런 태도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어서 2009년에 저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화려하게 친노가 부활합니다. 안희정도 부활하고 이광주도 부활하고 그리고 또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 창피함과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저런 비극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수혜는 다 입은 겁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인간적 비애를 느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 기시감 같은 건데 네. 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지요. 아까 이야기 화면에 나왔죠. 그리고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현직 야당 대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얼굴색 하나 배우지 않고 이건 다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 제거다,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의 모습, 이거 면목이 없지요. 저도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솔직 담백한 것이 좀 노무현다움이 아니었나.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수사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수사가 이제 종료가 됐고 수사 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도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박연차에 대한 조세 포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500만 달러가 건네진 간서를 포착하고 홍콩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헌거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면서요. 그 이인규 전 검사는 정관 예우를 활용하지 왜 안 했냐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검사들 접촉해가지고 정보도 얻고 방향을 왜 협의하지 않았냐. 정치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진 않았던데요. 어떻게 좀 할 걸로 보이십니까?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이인규 씨하고 입씨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제 전현직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인규 씨의 그런 입장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평가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 안 낸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의견서를 내고 안 내고는 사실은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일 거고,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문재인 당시 변호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도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건 이인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것도 이제 와가지고 결국에 모든 걸 다 자기 책임은 없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책임이고 문재인 변호사 책임이고 검찰의 수사는 사실에 부합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도 그건 당시에 수사검사였던 본인의 주장이지 그걸 증명할 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인간적인 도의의 차원에서도 맞는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책이 발간이 됩니다. 발간되고 추가적인 내용이 더 공개가 되면 더 큰 파장이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된 그 조민 씨, 취소된 직후 곧바로 학교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나오는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원고 조민신문에 직접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법정에 들어간 조민 씨 어떤 얘기했을까요?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함께 보시죠. 표창장을 준다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다. 표창장이 의대 입학에, 의전원 입학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 그냥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가 표창장을
준다고 하기에 그냥 집에 둔다고 하기에 알겠다 그러려니 생각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을 준다고 했을 때 별 생각 없었다. 당시에 동양대 표창장이 저에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그 상 제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조민 씨의 주장은 이 표창장이라는 게 이 허위 표창장이 의전한 합격에 기여한 정도가 적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 안에서도 깨알같이 전략 수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조국 장관이 그때 당시에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고 표창장은 정당하게 발급된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가 형사사건 재판에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니 형사 판결의 내용은 민사나 행정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그런 위조라 치더라도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략 수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표창장 위조를 지금 깔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인정하는 취지거든요. 근데 저런 주장도 법적으로 행정소송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입시 요강에 허위 자료가 제출됐을 경우 입학 취소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위조 서류를 내요. 그래서 안 걸리면 그냥 난 의사 되고 걸렸다 하더라도 영향을 따져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재판 이기면 다시 또 의사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건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가는 거는 사실 어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출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 신문을 신청했어요. 이건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증인 신문처럼 운영이 되지만 사실 조민 씨는 이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묻고 다 자기가 대답하는 이 과정을 거의 안 거쳐요. 사실 채택을 잘 안 해주는 절차인데 그래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한번 받아준 건데 본인이 그냥 변론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변명만 늘어놓은 거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낼 게 없어서 왜냐하면은 증인 신문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증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당사자 신문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그걸 감안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제는 법적인 얘기도 아니고 증거로서의 값어치도 없는 하나의 절차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는 건 조민 씨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요.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전형 의원들 있잖아요. 그걸 심사한 의원들. 심사한 의원들이 그 부산대 의전원에 그 지원한 그 수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 중에 총장 표창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런 걸 받았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띄었고 그게 가점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친 게 아니에요.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민 씨가 어저께 주장한 그리고 더군다나 뭐 표창장 이게 지금 쟁점은 표창장 위조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위조 허위 문서를 내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요강에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취소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 조민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실제 판결 판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뭐 조국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부모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자녀 역시도 그 부모의 잘못을 묵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죠. 근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부에서 2019년에 거짓 행위가 있으면 입학 취소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고 아직 부산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입학 취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민 씨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조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2015년 입시 요강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
한다 이렇게 한다로 돼 있다니까. 되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민 씨의 입학 처분과 관련해서 부산대 측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민 씨는 또 법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울먹거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민 양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여론전을 벌이는 것에 저희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시 요강에 뭐 불합격 처리하고 학적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건 입시 요강에 봉사 영역에 인정되는 표창이 딱 세 가지입니다. 장관 표창, 시도지사 표창, 대학 총장 표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이 주는 표창과 같은 동격으로 대학 총장 표창이 모집 요강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정경심 교수가 놓치지 않고 본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동양대 대학 총장하고 친하니까 이거 가짜로 하면 되겠다라는 정말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시키고자 하는 그 비뚤어진 모성으로 그걸 간파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이걸 부정적인 서류로 만들어서 허위무술 만들어낸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봉사 영역에 이 부분이 표창에 유효한 걸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 이거 아니어도 입학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커닝 행위하다 걸리면 98점을 맞은 사람이 2점 더 맞으려고 커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하죠. 나 98점 맞고 있었는데요. 라고 한다고 커닝 행위에 또 부정행위로 그 시험 자체가 다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사회 통념상 다 이해되는 것인데 유독 조민 양만큼은 나는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좀 억울합니다. 또 의전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들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는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어찌됐든 자기 어머니가 지금 그 영어의 몸에 감옥에 있고 아버지가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고 자기가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으면 자숙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SNS를 통해 가지고 마치 유명한 관종인 양 나서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자기가 아까 우리 구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증인신문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방향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것처럼 저렇게 정치적인 여론몰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은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허세와 허용에 가득 찬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법정에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 씨의 아버지죠. 자신의 딸은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과거에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죄송함이란 건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조민 씨의 발언,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도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더 이상은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글쎄요, 뭐 조민 씨가 화제가 될 때마다 정유라 씨가 나서가지고 저런 식의 이제 SNS에 나름 여론전을 펴는데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조국 사건에 있어서 조민 씨의 잘못이 있다면 그 조민 씨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평가를 받는 거고 또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대로 법적 평가를 받은 건데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억울하다. 나는 이렇게 처벌도 받고 감옥도 갔다 왔는데 왜 조민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영장 청구하지 않느냐. 글쎄요, 뭐 정유라 씨의 뭐 치기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뭐냐면은 정유라 씨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자기가 학교 안 다닌 거 맞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자기 책임을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고등학교까지 다 취소돼 버렸거든요. 네. 근데 조민 씨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이용해 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의사 자격도 유지되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취소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는 근데 의사 자질도 떳떳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정유라 씨는 자기 실력으로 메달도 땄었잖아요. 근데 승마협회에서도 제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도 일도 못해요. 싱글맘인데 벌이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인정했는데 나는 그런데도 내 메달은 가짜가 아닌데도 이렇게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냐. 너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해라.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민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결은 다음 달 6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재판부가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어제 또 다른 법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쇼핑백을 들고 나와서 돈봉투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6월에 3억 원을 김용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그때 1억 원,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담긴 박스 3개를 커다란 종이백,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2개는 세로로 세웠고 하나는 가로로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테이프로 3차례 밀봉했고 또 다른 더 큰 쇼핑백에 담아서 김용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억 원을 더 전달했는데 그때는 2박스, 1억 원씩 2박스를 담아서 겨드랑이에 끼고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시연까지, 재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죠.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종이백 양쪽이 벌어져서 테이프로 밀봉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돈을 넣다 보니까 종이백이 이걸 다 수용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벌어지니까 그걸 테이프로 밀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억 원의 무게는 한 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판장도 이런 얘기 시연하고 있던 걸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져가기가 뭐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건 아닌 것 같다. 김용전 부원장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들고 가거나 뭐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재판장의 판단이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어제 이제 시연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소 사실에 대해서 김용 측에서 반박을 했을 때 네. 돈을 줬다는 장소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데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줄 수 있었겠느냐 이런 반박을 했었고 그리고 현금 다발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눈에 띄거나 무거울 텐데 이동이 쉽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 재판장도 이제 저희 실무에서 이제 재판장님을 이제 의심병 환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문이 들어오면 본인도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판결문을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실제로 그 박스, 종이 상자 그리고 돈을 실제 갖고 와가지고 넣어봤는데 일단 저 언급한 내용에 돈이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면 거기서 게임 끝이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밀봉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 진술과 맞아떨어지게 준비가 되더라. 그리고 그 오픈된 장소에서 줬을 때 눈에 그렇게 띄냐? 아 그렇게 많이 안 띄는구나. 그럼 한번 들어보자. 한 10분 정도 걸어갔대는데 이게 들고 갈 수 있냐? 그래서 재판장님이 법대로 올려봐라. 내가 들어보겠다. 그래서 들어보셨는데 이게 별로 무겁지 않네요라고 하면 의문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이 그런 거 많아요. 막 뭐 몸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내가지고서 뭐 신고했습니다 이럴 때 그 상황에서 문자가 보내집니까? 이제 저희들 다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사건이었는데 문자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문자 이렇게 한 손으로 찍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이 되네요? 라고 하니까 그냥 문이 확 해소돼 버리거든요. 이건 다 그런 과정이라 가지고 재판장님이 반박이 들어왔을 때 본인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저게 저런 식으로 확인되면 굉장히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측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듯이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계속 부합하는 새로운 사정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저것도 그렇게 됐고 재판장님에게 심증을 더 굳혀주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재판장에서도 김용 전 부원장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재판장 바깥에 나와서도 서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줬다는 사람이 언제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날짜 언제 그러면 제가 수첩에다 딱 꼬박꼬박 적어놓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돈 줬는 거를 내가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써놓는다는 거는 나중에 고발하거나 이런 걸 따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정진상이나 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예, 감춰주면 감춰줬지 이름 나오는 것조차도 저는 숨겨주려고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한쪽은 돈을 줬다, 한쪽은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계속 하고 있는데 만난 장소와 시점을 두고도 두 양측은 충돌을 했습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나를 10시에 만났다고 했는데 조서에는 9시에서 10시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동규 측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10시 전후이고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왜 자꾸 이렇게 발뺌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에게 돈을 줬느냐, 받은 분이 잘 알 것 아니냐, 그걸 제 머리에 두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저것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본인이 이제 왜 기업인들 가운데 뭐 뇌물을 누구한테 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기록을 깨알같이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유사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어떤 자기 방어에 나서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유동규 당시 본부장하고 뭐 김용, 정진상 뭐 이 의형제까지 맺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무덤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놨다든가 네, 기록을 네. 했다든가 이런 걸 해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유동규 씨의 말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네. 저는 대개의 경우 뭐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주었다는 사람이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여러 그 경험칙상으로 보면 저는 주었다는 쪽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저거에 대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저 돈이 남욱 변호사한테 나왔으니까 네. 남욱 변호사도 저런 장면들을 그 후에 여러 차례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줬는데 유동규 씨가 다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낼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갔다는 거를 돈 준 사람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유동규 씨의 말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야 재판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지만 네. 그 재판 과정에서 또 나왔던 다른 사실도 좀 공유해 드리면 아까 이제 종이 가방 2개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나는 1억을 품에 넣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보기에도 티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에서 좀 웃었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너무 티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1억, 2억, 3억을 건넨다고 하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의 앞뒤 전후를 보면 그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제쯤이었는지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사실 유동규 씨의 말이 또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찌됐든 자기도 벌을 받게 될 텐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진실을 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이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술 신빙성 계속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건을 제가 검찰도 인지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건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제가 뭐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감춰야지. 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그거 밝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벌 받게 생겼습니다. 검찰 기소한 내용은 공동정범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남김없이 다 털어내고 정리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재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재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문기 씨 모른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오늘 두 번째 그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9시 40분쯤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떠났고 지금 아마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아마 도착할 예상 시간은 10시 15분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취재진들이 저렇게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출석에 앞서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신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패하면 내 정치도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총선 잘 이끌게. 나 한 번 더 믿어달라. 나 그만 좀 나가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체포한 표결 이후 첫 민주당 의총이 있었습니다. 개딸 트럭 시위에 대해서는 대표 책임이다 사과를 했고 지도부는 내 다음 달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퇴를 하라는 목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날 믿어달라는 취지로 총선에서 패하면 나도 끝나니까 내가 잘 이끌어보겠다. 총선 반드시 승리하게끔 이끌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의총 이후 이 대표가 당내 소통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수습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어제 의총석상에서 했던 얘기는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두고서 본인의 거취까지를 포함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의 당내에서 소통이 이재명 대표가 좀 부족하고 또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당연히 부결이 나올 거다. 이런 식의 태도를 지도부가 내비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났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그런 점을 좀 의식해서 앞으로 당내에서 좀 긴밀한 소통에 충실하고 의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들도 가감없이 듣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총선이 임박해 오는데 민심이 떠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건 어느 정당의 대표를 막론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전면화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데 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떠나면은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자리를 언제 내려놓을 거냐, 8월이냐, 12월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크게 의미 있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좀 빨리 결단해달라라는 목소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시죠. 앞으로 소통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밥 한 끼 먹는다고 차 한잔 한다고 이게 소통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유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을 탔습니다. 어딘가는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새어들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뭐 침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많이 구멍을 메꿔가지고 둥둥 떠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구멍을 여하이 잘 메우느냐. 자, 엄혹한 민주당 상황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제 기시다 총리와 12년 만에 일본에 가서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열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今回の訪日を契機として信頼と友情が育まれ日韓関係が大いに飛躍す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자, 12년 만에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지금도 계속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문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언론사도 있었고 아닌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보시죠. 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 재개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한일 재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공동 이익 추구하는 파트너, 기시다 총리도 양국 관계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은 한일, 미래 함께 준비하자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 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죠. 조선일보 사설은 보면은 12년 만에 방일에 대한 성과는 인정하나 그러나 일본의 유보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반성 없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결단에 그 호응이 다소 유보적이었다,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 아쉬움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아쉽더라도 나중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방한했을 때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때까지라도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은 담겨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부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외교 참패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전무했고 저자세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참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민수 교수님?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를 놓고 네. 저는 많은 이제 논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을 과거의 패턴 내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종의 한일 관계에서 협상을 주고받고 우리가 무엇을 줄 테니 일본도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외교적 협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죠. 네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윤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무한 반복됐던 악순환의 그 반복된 고리가 바로 그런 협상의 관점이었거든요. 고노다만 나왔다가 또 무라야마다만 나왔다가 오부치 선언 나왔다가 또 아베가 또 한 번 또 뒤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안부합의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뒤틀고 다 사과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번복하고 이걸 계속 해왔던 게 한일 관계의 지금까지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자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한일 관계를 평가했던 그런 평가의 기준과 잣대,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협상이 아니라 이번에는 결단이라는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그 결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DJ 때 북한과 냉전적 관계를 해소하고 우리가 네. 국력에서 앞서간다는 자신감 속에서 햇볕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햇볕 정책 때 그때 DJ가 했던 대표적인 게 선공 후득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유 있는 자세로 주자. 받는 건 나중에 받아도 된다. 선공 후득이라는 게 당시 DJ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뭐 상호주의 안 한다고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제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공 후득의 정신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때 진보 진영 민주당 박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지금 저는 일본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공 후득의 자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과거 영매에서 무한 반복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위협, 동북아시아의 근본적인 질서 변동, 이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은 가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선공 후득의 관점에서 이 고리를 끊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 협상의 관점에서는 박한 평가가 나오지만 결단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결단에서 지금 얻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얻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뭐 WTO 제소도 취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소미아도 회복시켰고, 그리고 청구권도 이제 다시는 청구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냈으니까 얻은 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는 못했는데 나는 했다라고 하는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가 있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되게
일본이 되게 가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부당한 가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역 제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얻은 걸로 볼 수 있을까? 되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은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되려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하면 저는 올해 4월에 이제 방사능 유출 문제가 이제 되게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못 하고 온 것 정말로 얻은 게 없는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완벽히 엇갈리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미스터트롯 시즌2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개월간의 대장정을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어젯밤 5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스터트롯 시즌2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은 최고 시청률 25.1%까지 치솟으면서 자체 최고 시청률도 경신했습니다. 자, 우승자를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7명의 우승 후보들 인생곡으로 꾸민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대망의 결승전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길 잃은 사슴처럼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그대 자, 우승을 향해 정말 진심을 다한 최고의 무대들을 잠깐씩 보여드렸습니다. 최고 위원님 어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정말 그 무슨 임영웅 같은 가수를 탄생시키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이게 3개월 동안 지금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자꾸 평가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전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새로운 가수들을 발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공평하게 기회도 주고 또 일반 시청자들도 거기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저런 무대들이 뭐 어떤 공정과 상식 이런 데도 굉장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흐뭇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결승전에는 발표하기 직전에 축하 무대도 있었는데 송가인 씨와 김호준 씨가 출연해서 특별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언제나 내 곁에 이대로 머물러요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다시 태어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지금 손이 완전 얼음장이 됐습니다. 사실 축하를 하러 왔는데 또다시 이렇게 심사평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자, 마스터분들 이제 투표하시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오디션 때가 생각나면서 지금 결승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떨릴지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다시 보고 싶은 무대로 손꼽히는 김용필 씨의 무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백호 씨와 함께 깜짝 등장해서 더 큰 감동을 선사해줬습니다. 모습 보겠습니다. 준비 내리는 날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레이스는 아직 안 끝났다. 저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네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자, 잘 하다가 의미탈로 아쉽게 탈락한 김용필 씨에게 레이스는 안 끝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큰 박수도 쏟아졌었는데, 자, 그 모습도 이제 살펴봤고, 지금 이제 대망의 1위 누가 1위에 올랐는지, 진의 영광은 누구였는지 지금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 마스터 점수도 1위, 온라인 응원 투표도 1위, 실시간 문자 투표 역시 1위를 받은 압도적인 지지로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 씨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랑 그대 내 친구여 그대는 내 친구여. 윌슨 트롯 시즌2 1위의 영광은 안성훈 씨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때로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평생. 자, 시즌 1에도 도전했다가 탈락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즌 2에서 당당하게 진으로 선발이 된 1등이 된 안성훈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외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이번에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